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책은 고요함의 지혜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 촬영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세 번째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인데, 이제 질문하시는 성태님도 이 책을 읽어보셨고, 이 수련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좋아하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권해주셔서 일단은 읽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제가 공부하는 예전부터 명상이나 이런 거 했던 거랑 같은 말로 들리기는 하는데 네. 궁금한 게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는 에고는 무엇이며 왜 인간의 고통과 연결되는 볼 수 있을까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제 세계적인 명상가, 영성가인데 우리가 자꾸 잡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걱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이제 스토리를 막 쓰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계속 내 안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해서 나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지방방송처럼 꼭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악마의 속삭임 같이 자꾸 들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성태님의 삶을 예를 들자면 성태님 요즘 제일 고민이 뭐예요? 돈. 끊임없이 분별들이 들어와요. 멈추지 못하고 분별이 번뇌가 되는 게 솔직히 고민이거든요. 명상을 하면서 번뇌가 되면서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보고는 있는데 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쉽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 성태님 제가 많이 봐왔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늘 명상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의식에서 떠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의식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셋시키는 이제 그렇게 명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엔 리셋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리셋 개념. 지금은 그러면 리셋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톨레가 얘기하는 저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냥 온전히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이 에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다는 공부를 매일 명상을 그런 명상들을 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내 마음대로 일단은 그냥 끝없이 끌려가는 에고에 끌려가서 에고가 번뇌가 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걸 보는데 제가 거기에 항상 끌려가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끌려가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을 늘 하잖아요. 그러면 늘 문제투성이죠. 근데 명상을 할 때는 그 문제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럼 명상이 끝나고 다시 현장으로 오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명상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는 뭔가 아무 걱정이 없고 사라진 것 같고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현실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 고민도 해보셨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명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일단은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우주 돌아오는 느낌들이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봐서 저는 아직 얕은 경험인데 해보니까 정신없이 계속 사는 나를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어서 그냥 명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이게 참 명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태님 명상을 한 지 좀 오래 되셨잖아요. 한 20년? 15년? 10년 안 됐어요. 10년? 늘 그런 고민을 하죠. 명상을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면 뭐가 달라진 거지? 근데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 수련을 한다, 명상을 한다, 또 참선을 한다, 마음 챙김을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삶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결국 이 효용의 가치가 없으면 시간 낭비, 에너지다. 그럼에도 성태님이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에고에 계속 끌려다니는 나를 보는 힘? 보는 힘이 달려있다. 끌려나가는 거는 맞는데 늘 끌려나가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약해지던가요? 약해지는 거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면서 당하니까 좀 그 충격이 덜하더라. 딱 그 정도 같아요. 우리가 한 대 맞을 때에도 모르고 맞으면은 너무 아픈데 이 사람이 그래도 때린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은 조금 방어가 되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 방금 보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에고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어요. 심리 현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꾸 나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잡음 같은 거죠. 계속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그 분별심이라고 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좀 낮은 에너지 차원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그게 에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이다. 예를 들게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욕을 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너 늘 한다고 해놓고 뭐 된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많죠. 된 거 많잖아요. 안 된 것도 많지만 된 거 많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뭘 안다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인생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때요? 기분이? 모욕당한 거. 썩 좋지만 않잖아요. 그때 내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면 에고의 목소리가 있고 에고의 목소리가 걷어냈을 때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에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너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빨리 저항해. 이러면서 존재감을 자꾸 강화시키는 거예요. 에고는. 내가 난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계속 이걸 키우는 게 바로 에고라고 한다면 이 에고가 걷어진 이 노이즈 같은 왜곡된 이것이 걷어진 그 상태는 내가 그 무엇도 아닌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 무엇인데 이것만 걷어내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나는 존재 자체. 그걸 이제 빙이라고 표현도 하고 존재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이 순간 존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를 현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현존. 이 현존을 이 에고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에고도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얘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이 에고라고 하는 그 무엇이 계속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계속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나의 실제가 아닌 나의 진짜가 아닌 가짜의 그 무엇이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 감싸면서 내 눈을 흐리고 나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딘가로 끌어당기면서 나의 의식 차원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얘 에고는 왜 그런 것이냐? 에고는 그냥 딴 게 없어요. 생존 본능인 거예요. 에고도 자기가 과연 알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가 자꾸 나에게 소리를 내는 거죠. 저 사람이 너 지금 모욕했어. 그러니까 방어해.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적으로 간주하고 그냥 이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에고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망상이 쫙 사라지면 뭐가 남느냐?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나는 나다.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고 나는 그냥 그걸 들었고 어떤 행위만 남는 거예요. 어떤 불필요한 스토리,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고는 나를 본능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데 자꾸 우리는 그 에고라는 존재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에고는 뭘로 우리를 속이냐면 너 이래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너 내 얘기 들어야 행복해. 너 내 얘기 들어야 안전해.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내 안에 사기꾼이 있어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심어주고 지금 당장 나에게 혹하게 하는 막 도파민 터지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나를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데 사실 그거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불행의 늪으로 끌고 당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성태님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성태님은 사업하는 행위도 하고 있지만 명상하는 행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명상만 하면 되고 사업할 때는 사업만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자꾸 또 명상을 할 때 자꾸 사업 생각이 나고 이게 자꾸 뭔가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건데 오히려 성태님이 사업을 할 때 바라본다 라고 했거든요. 바라보는 거는 너무 이거 가장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 근데 거기는 어떤 판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행위하는 행위자일 뿐이고 그것을 또 바라보는 자가 있을 뿐이고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는 매우 건강한 상태인데 잠깐 잠깐 몇 번. 그 순간 네. 그 순간은 그 순간. 이게 깨어있는 상태고 건강한 상태인데
이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막 살아갈 때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없는 진짜 모호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질문.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이 이게 현존이랑 같은 의미로 저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현존이랑 같은 의미로 네, 맞을까요? 현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톨레의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되고 실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얘기한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그러니까 와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보고 있다. 보는 자. 이 뇌과학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억자아가 있고 경험자아가 있고 배경자아가 있어요. 기억자아는 우리가 방금 성태님이 얘기한 거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죠. 네. 그걸 기억을 하면서 뭐라고 물어봤지? 라는 걸 기억하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나는 지금 이 순간 말하는 나는 경험하는 자아예요. 근데 조금만 지나도 기억자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가 방금 말한 거를 다시 얘기를 해줘야 경험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이 순간이 지나면 기억자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배경자아는 뭐냐? 이 배경에 있으면서 이걸 지켜보는 자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제3의. 계속 우리가 보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는 보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배경자아가 조망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배경자아의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명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배경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기억자아와 경험자아는 자꾸 우리는 그냥 뭐 일을 하건 뭘 먹건 늘 작동하고 있어요. 그냥 애를 쓰지 않아도. 근데 배경자아는 애를 좀 써줘야 돼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배경자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때가 굉장히 어떤 우리의 뇌파라든지 신체의 어떤 심리적인 바이오리듬이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건강한 상태다. 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경자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 톨레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네, 현존의 상태. 현존. 이 책에서 말하는 고통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고통체는 말 그대로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나를 감싸고 있어요. 고통체가 이 바깥의 무엇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의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명상하다 보면은 막 느껴지잖아요. 막 예민한 감각으로 막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기운이 느껴지다가 어떤 고통이 점여오기도 해요. 갑자기 옛날의 기억이 소환이 되면서 그때 그놈이 날 배신해가 뒤통수 쳐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막 점여와요. 그게 바로 그 정보와 그 에너지, 기운이 고통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생까지도 이 고통체 안에 정보로 어떤 기운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말로는 이걸 바로 고통체, 어떤 그 페인 바디라고 하죠. 영어로는 페인 바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러 층의 에너지 바디가 있다 그래요.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의 에너지 바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에서부터 얘기했었어요. 요가 수행을 하건 불교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층은 어떤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층마다 어떤 층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의식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촉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 몸의 촉이 아니거든. 몸을 만져야 되는 거지만 이 다른 촉은 그 다른 에너지 바디가 살아있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게 그 관련된 의식이 탁 깨어나는 건데 이 에너지 바디 중에서 이 페인 바디라고 하는 고통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체가 전생에서부터 우리 현생을 살면서 계속 누적되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그 사람의 그 발작 버튼이라고 할까요? 다 이거와 연결돼 있어요. 참 평소에 다 괜찮은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미치는 경우들이 갑자기 있죠. 누군가 이 한마디만 하면 예를 들어 너 돈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콧방귀를 낄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흔들리잖아요. 아니요. 슬프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혼자서 또 드는데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갑자기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없어서 지금은 맨날 없지만 부족하네. 옛날에 내가 얼마를 벌겠다면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안 세워서 그렇지 내가 세운 목표에 언제까지 그 돈을 벌겠다 그러면 벌지 않았나요? 대부분? 옛날에 벌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요즘 자존감이 약해지셨구나. 많이 약해지고 요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돈 이제 많았을 때는 돈도 못 벌고 무능력하다 이렇게 하면은 막 콧방귀도 안 꼈는데 요즘에는 내가 진짜 무능력하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군요. 이 고통체라고 하는 것도 알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자꾸 이게 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에게 엄청 그 상처가 됐던 말이 지금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 돌아왔다며 라는 말만 하면 막 갑자기 막 몸이 막 떨리면서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내 인생에 뭐 보태준 적이 있어 내가 갈 때도 올 때도 신경도 안 썼으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떨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아픈 만큼 성숙했어. 너는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남 흉이나 보고 참 멀었네. 이렇게 오히려 마음에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의 나의 고통체와 지금의 고통체가 달라요. 그건 뭐냐? 그 과거의 업장이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태님은 지금 업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요즘 사업이 힘드시니까. 근데 옛날에 사업이 잘 될 때는 그게 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태님이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얘기가 힘들었다가 이제 부자가 되니까 그게 해소가 됐어요. 근데 다시 지금 오니까 또 다시 생겼네? 그럼 이거는 사실 사라지지 않은 거죠. 사라진 줄 알았지만 일부 소멸은 됐을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아직 있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어느 조건과 환경과 때가 맞으니까 다시 자라난 거예요. 그럼 결국 목표는 뭐냐? 이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탐진치. 이 삼독을 해소해야 되고 또 그 뿌리에는 근본 무명, 어두움, 이 무지라고 하는 또 여기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어떻게 우리는 다 태워버릴 수, 업장소멸 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보는 거죠. 알아차림. 말씀하신 거 업장 이해되는데 이게 무의식이랑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고통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고통체와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체는 말 그대로 물질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 어떤 형태를 갖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거와 연결된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뭘까요? 탐진치? 이런 의식인 거죠. 마음의 그 독과 같은 탐진치의 의식과 이 고통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고통체가 거의 이제 많이 가벼워져서 고통체가 아주 약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고통체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도 해요.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육바라밀 대승불교의 6가지 수행의 방법 중에 보시지계 이juk 정진 선정 반야라고 하는 6단계가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가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태님도 보시하셨잖아요. 여기 대관비 내주셨잖아요. 6개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늘 감사한 마음이 또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그 감사 에너지가 가지 않을까요? 그건 실존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과 에너지 차원에서 감사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해코지를 하잖아요. 원망과 미움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만이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일종의 복을,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는 복을 심은 거예요. 나는 어딘가에 복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사실은 최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복을 받는 게. 복을 주는 삶이 더 최상의 삶인 거죠. 그럼 성태님은 이 대관료를 주심으로써 복을 쌓은 거죠. 그럼 성태님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기운이 복력이라 그래요. 이거를 복력. 들어보셨죠? 복력. 그래서 부처님을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마치다. 부처님은 늘 베풀었잖아요. 법보시도 하시고 재보시도 하시고. 재보시를 어떻게 했냐면 보시 받은 걸 또 재보시 하시는 거죠. 일종의 불사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왕들이나 어떤 상인들이 부처님에게 보시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같이 그 승가를 위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지만 이걸 복을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받고 또 보시를 하고 또 재보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보시를 가르침을 주시고 재보시보다 더 높은 게 법보시, 더 상위에 있는 게 법보시죠. 금강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리 수많은
저기 겐지스 강에 있는 모리알 만큼의 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광경 사국에 만큼 못하다. 그런 어떤 복력, 복덕이 있는 것이죠. 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보시?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주상보시는 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재보시를 하건 법보시를 하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뭔가 나에게 돌아올 이득이 있지 않을까. 보시를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겠지만 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태님은 되게 보시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 더 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보시하라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제가 성태님 오래 봐왔잖아요. 2018년도에 제가 명상 수업할 때 그때는 거의 8년 이제 됐죠. 성태님은 잘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네. 착한 사람이라는 내가 그게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그러니까 상황극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네. 톨레는 제가 그 상황극에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명상이나 이 책을 읽었을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명상이랑 이게 같은 소리로 지금 들리긴 하거든요. 예. 같은 소리 옛날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게 지금 다 같은 소리 뭐 이렇게 쭉 그 일관된 삶을 살아오시는 게 재보시라고 했을 때 척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척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난 척 하다 보면 욕먹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근데 난 잘나고 싶어. 그 연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척도 안 해본 사람은 국어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아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척이라도 해봐야 착한 척이라도 해봐야 이게 척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태님 지금 발전하신 거예요. 우주상보시. 무주상부시로 나아가는데 무주상부시는 사실 진짜 궁극적인 네. 경지고요. 과정에 있어서 성태님이 이제 여기 대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밥도 사셨어요. 처음 첫 촬영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제안을 계속 하는 게 성태님도 뭔가 참여를 해라. 오늘 목소리 참여 질문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재보시에서 법보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좀 더 기여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법보시를 하고 있고 동시에 성태님 자신에게도 지금 스스로가 자신에게도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통체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척으로 시작을 했죠.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뭔가 복을 받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또 수행에 좋대.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단계 보시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점점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성태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는 거를 지게 하셨잖아요. 계율이라고 하면 계율이죠. 자, 성태님 다음 촬영에 오세요 그랬는데 지키셨잖아요. 지게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인욕. 이 시간 지난번에는 와서 그냥 뭐 뚱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시간 엄청나게 조금 약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인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종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종의. 인욕하고 인욕바람이를 쌓고 계신 거. 정진. 계속 지금 정진하고 계시고 갑자기 고요함에 딱 들어가고 또 막 어떤 질문을 해야지라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금 육바람이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육바람이를 하니까 고통체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다. 성태님 아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존에 가까운 이게 첫 경험이고 지금 작가님이나 소민님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뵈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 내가 되게 몰입 집중 완전 현존은 아니지만 하여튼 현존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거는 같아요. 오기 전에는 에고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가 뭔 질문이 가는 생각들이 계속 많았는데 에고의 소리였다는 거 알겠어요? 네. 책을 읽어보니까 톨레가 말하는 의식의 진화? 그게 그게 나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밝아지면 주변이 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에서는 자각각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를 깨닫게 한다. 자각. 그 다음에 각타. 다른 사람은 타인을 깨닫게 한다. 각타 자각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먼저 자각. 스스로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봉사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듯이 그래서 세상에 대한 최고의 봉사는 먼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남도 구원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해서
나를 내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행복의 최고 비결은 의식의 진화예요. 내 의식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거. 그러면 저절로 그 기운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기운에서, 분위기에서. 근데 내가 막 오늘 또 하락장이네? 막 이러면서 그때 베팅을 하는 게 아닌데 그 고통에 쌓여 있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눈치 보잖아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밝아지고 근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든 겁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은 예를 든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식이 밝을 때. 그 얘기는 에고로부터 내가 조종당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에고에 끌려당하지 않을 때. 에고는 쓸데없는 잡소리거든요. 나를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악마의 속삭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깨어서 그냥 바라볼 때. 밝은 눈으로 깨어서 비추어 볼 때. 비추어 본다고 하니까 불교의 공사성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반야심경이 생각이 나요. 기억나시나요? 뭐죠? 그게? 조견, 비추어 본다. 조견 오온계공. 법회할 때라든지 연불할 때 조견, 오온계공, 그 다음 뭐예요? 도일체고. 일체고액이잖아요. 조견, 비추어 보니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라고 하죠. 라고 하는 게 일단 보고 있으면 보이는데 또 안 보여요. 어두워서 또.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 뭔가 멈추게 되죠. 이렇게 내 마음의 에고에 여러 가지 나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에고의 공작들이 보이는데 보는 순간 멈추게 돼. 느려지거나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딱 붙들었어요. 붙잡았는데 뭔가 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건넌다. 뭐 했죠? 뭘 비추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좋은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이나 에카르트 톨레는 현대의 이제 성자 같은 분이잖아요. 이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야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배경, 지식과 깨달음이 갑자기 밝아지기가 어렵죠. 밝기라고 하는 게 갑자기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밝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가르침, 텍스트, 그런 공간, 그 어딘가로 나를 자꾸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추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점점 밝아지고 그러면 내가 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밝아진 만큼 누군가 나보다 더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점점 내가 땡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와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도 이 밝음의 영향을 받아서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의식의 진화를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밝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삶으로 떠오르기라고 하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낭독한 걸 넣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실제 삶에서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이런 지금 바로 가능한 게 뭘까요? 에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통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고통케 하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봐야 된다. 그거는 그냥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냥 고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아닌 게 없어요. 배고픔도 고통일 수 있고 피곤함도 고통일 수 있고요. 누군가가 짜증이 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어떡하지? 내가 투자했던 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람 나 계속 괴롭힐 텐데 이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그리고 불교의 이제 연기법이라고 있잖아요. 인연법. 그냥 생기는 건 없어요.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뭔가 발생한 거예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분리가 일어납니다. 고통케 하는 그것과 내가 딱 분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보는 힘이 강하면 분리가 되는 힘이 딱 떨어지는데 보는 힘이 약하면 막 떨어졌다 붙였다 계속 아팠다가 안 아팠다 보는 순간 이 고통이 경감이 돼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경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아졌네? 내가 이거를 바라보는 순간 조금 나아졌네? 끌려가기는 하는데 조금 덜 끌려가네? 조금 더 그 속도가 늦어졌네? 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마저도
나아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얼마나 다행. 조금 전 상황은 더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 변화를 내가 감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의 패턴, 공식을 좀 알고 자꾸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뭐 한 5초, 10초?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럼 좋거든요. 그 순간 좋잖아요. 그럼 이 좋은 거를 사람은 자꾸 하고 싶어지죠. 그럼 이 빈도가 늘어나고 이 밀도와 농도가 더 깊어지니까 더욱 힘이 강해져서 고통과 나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결국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해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 네. 깨어있는 삶, 알아차림. 전 같은 느낌, 지금 같은 걸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것도 에고가 개입하는 순간 이것도 고통이 되죠. 이 행복이 언제 떠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계속 행복해지고 싶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힘이 드는 깨어있는 삶을 그 하루에 잠깐 지금 가능한 게 뭐 명상을 한다던가 호흡을 본다던가 잠깐 가능한데 계속 하려고 그러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1시간 이상, 네. 한두 시간. 그렇게 매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명상센터에서 나오면 이제 그 힘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공간이 달라지고 또 내가 원래 하던 열중하던 일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고 또 사람들 만나면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다음날 또 명상센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게 명상센터를 평생 다녀야 되느냐? 평생 다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삶에 자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태님이 절에 들어가서 다 아예 그런 수행의 삶을 또 살아갈 수는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말년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삶 전체를 그렇게 모두 거기에 시간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시간은 수련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시간은 일을 하는데 결국 이 일의 시간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재밌어서 일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보람을 주고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는 늘리는 게 좋아요.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에고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고 고통체가 자꾸 나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고 그런 일들은 점점 줄여나가면서 나에게 늘 현존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명상센터를 좀 적게 가도 내 삶과 내 일터에서 그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이상적이긴 한데 그 단계까지 가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체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좀 궁극적 행복을 더 자극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그것이 힘드냐 하면은 우리는 고통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고통인 줄 알면서도 그게 달콤하거든요. 조금 쾌감도 있고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사실 내가 좋아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일을 한다? 일을 할 때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미치게 일을 할 때 생기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주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과몰입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중독이 돼서 그냥 하다 보면은 그게 갖고 있는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 내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나중에 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 많잖아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뛰니까 뛰어요. 왜 뛰고 있는 거야? 몰라. 그냥 옆에서 뛰니까 뛰는 거야. 근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지를 몰라.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사는 거고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적당해야 한다라는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적당하게 하면 그 외의 것을 내가 현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 무언가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나에게 어떤 유희를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도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어떤 도파민을 주는 것들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적당히 하면 나에게 건강인데 과하게 하면은 그냥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나에게
배부른데 계속 먹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거는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먹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배가 부른데 자꾸 그냥 먹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이 몰라. 배가 부른지를 몰라.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린 실제로 그걸 경험해요. 배고프지 않은데 가짜 허기. 가짜 허기죠.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프다고 정서적 허기를 느끼니까 배고프다고 착각하고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에서는 사실 이미 꽉 차 있거든요. 자꾸 먹는 거예요. 아, 내가 허한가 보다. 그것을 알고 그럼 이 허함을 무엇으로 채울까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찾지 못하면 자꾸 고장난 상태, 괴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비되어 있지 않은가,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적당하게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그 선만 지키면서 그걸 유지하는 게 바로 중도적 삶. 너무 고통도 아니고 너무 쾌락도 아닌 그 중도적 삶을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매사에 그런 관점으로 살면 점점 그 삶은 그 자체가 현존이고 행복이고 고통치와 업장이 줄어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좋은 책 읽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내가 긴장을 해야 되고 안 해봤던 일을 하는 집중이 몰입 깨어있는 상태, 가까운 상태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낸 것 같거든요. 책을 읽을 때도 깨어있으려고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송대님에게도 유의미한 시간이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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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